네, 강의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경원은 1871년 신민년에 약관 23세의 나이에 1871년에 그 강원을 다 졸업했다 그랬죠. 동학사에 강사로 추대되어 그 이름을 조선 팔도에 드날리게 됩니다. 동학사의 대강백이 되어 9년간의 그 명성을 전국에 떨치던 경원은 1879년 어느 날 옛 은사인 개어를 찾아서 가다가 천안 근처에서 창궐한 콜레라로 마을에 사신이 널려있는 참혹한 현장을 보고 크게 발심하게 된다. 그랬는데 제가 계속 다시 연구해 본 결과로는 천안 근처가 아니고 어디더라? 김제 만경뜰이었더라 이런 얘기요. 이것도 다 천안 근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천안 근처 그때는 뭐 이거를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하다가 연구를 계속 거듭해서 보니까 이거는 천안 근처가 아니고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면서 천안 근처가 아니고 김제 만경뜰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김태읍이가 김제 만경뜰이라고 써 있는데 택도 없다. 무슨 경호선사가 지금 동학사에서 위로 올라가지 왜 아래로 내려가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동학사에서 개어대사를 만나러 위로 상경을 해야 되는데 김제 만경뜰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 김태읍 스님이.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김제 만경뜰이 맞구나. 왜? 거기에 경호선사 여동생이 낳고 죽은 경호선사 여동생은 정확하게 1873년에 전봉준 장군과 혼인을 해가지고 1877년에 죽어요. 4년 만에 4년 살고 그래가지고 딸이 2명 있어요. 전성녀, 전옥녀. 그러니까 전성녀와 전옥녀는 2살 차이인데 2살 차이가 연년생인데 연년생으로 나와가지고 그 산후조리가 잘못해갖고 죽어요. 딱하죠. 그래서 그 애들이 그때 당시로 4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2살, 4살. 그러니까 그 애들을 보러 경호선사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그 남평희 씨가 저댐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평희 씨는 또 과부가 돼서 쫓겨났어. 청산과부가. 그래서 그 저댐이로 그 성녀와 옥녀를 키우다가 전봉준 장군하고 정한수 하나 떠놓고 혼인을 하게 되죠. 에이, 그러한 슬픈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오다가 들려서 서울을 향해서 오다가 김제 만경에서 그 해에 1879년 이거는 이제 신문에도 나 있는데 일본에서 호열자가 콜레라가 발생해서 동래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래를 넘어서서 상륙해 갖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경호선사가 맞닥뜨린 곳은 김제 만경 거기에서 이 호열자를 맞닥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죽음을 그 시체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신이 널려있는 참혹한 현장을 보고 크게 발심하게 됩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동학사로 되돌아온 경원은 학인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강원을 폐쇄하는 전대비문 초유의 대사건을 스스로 감행시키고 있어요. 왜? 경호선사는 화엄 대강백으로 1873년 그 대 23세의 약관의 나이로 대강백이 돼가지고 7년간을 그 화엄강백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경에서 가장 센 공부가 화엄경은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대학원 과정을 화엄경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시체를 만나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쌓여서 모골이 송연하고 이거는 죽음과 가깝구나.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 없겠구나. 문자로 공부하는 건 소용이 없다. 내가 대도를 성취하자 해가지고 사교 입선을 하게 되는 이 대도인을 출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조실방에 방문을 걸어 잠근 경원은 조롱과 마주하며 송곳을 보게 되는 들이대는 수행으로 오지경은 지근의 화도 여삼이고 마사도래를 들고 목숨을 건 용맹청진을 하던 중에 100여일이 딱 지났어요. 딱 100일만 했겠죠, 경호선사. 애친 1879년 김여년
고종 16년에 바야흐로 그의 나이 31세 되는 11월 보름이었다 이런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31세 경호선사가 깨쳤다고 써 있는데 그 누구요? 김지겸 박사 때문에 그냥 전부 다 34세로 바뀌어버려요. 미쳤어요. 그냥 전부 다 그냥 경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마음들이 그렇게 요사비사하게 빨리 바뀌는지 3년 차이가 나니까 전부 다 34세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열반까지도 바꿔놨어요. 64세에 열반하셨는데 67세라고 열반을 그거를 바꿔놓고 이 34세, 31세의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34세라고 해놓고 아주 분통이 터졌어요. 제가. 그러한 엄청난 이 일들이 지나갔어요. 자신의 봉양을 돕던 삼위승 원규가 전하는 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 이 원규 삼위가 누구죠? 나중에 동은 스님이 돼가지고 개심사 주지가 되고 나중에는 또 더 높은 어디 해인사 주지까지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 우음업이 공철하는 말에 생사가 본래 공한 이치를 철견하고, 철견은 확철되어 있다는 얘기죠. 철견하고 가슴속이 환하게 밝은 것이 마치 1100개의 태양이 뜬 것과 같으며, 이런 얘기를 쓴 거는 방한암 스님이 쓰셨어요. 경지를 몸소 체득함과 동시에 생사의 자유제재한 경계 속에서 자기의 본래 명맥을 확철되어 했다 이런 말이죠. 그냥 대오가 아니야. 확철되어 했어. 득도호경은 스스로 자신의 본명을 깨달은 서라고 이름을 지는다 이런 말이죠. 이름도 없었어요. 경화선사 이름은. 원래 이름은 뭐랬죠? 동욱이? 동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가요. 뭐 스승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원래의 개화대사한테부터 그 출가할 때서부터 이름이 동욱이었고 그냥 그대로 동욱이를 하다가 경화선사가 깨친 다음에 경화선사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성우라고 이름을 바꿔요. 깨친서라고. 대오완성에는 이듬해 1880년 봄, 아까 말씀드렸죠? 1879년 11월 15일 날 깨닫고 1880년 1월 달에 태허 스님이, 태허 성원이 서산 천장암으로 주지를 온 다음에 그래서 옮겨가게 되는 이러한 대단한 행운이 경화선사에게 주어졌어요. 하늘이 감춘 절. 봄 서산 연암산 천장암으로 거처를 옮겨 원상문 쪽방에 둥지를 틀고 1년 반을 두더기 한 불로 앉아서 한 번 앉으면 장잡으라야 수행으로 보임을 하고 난 후에 장부의 일대사 인연을 해결했어요.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뱀이 또아리를 뚫고 왔다는 동, 뭐더라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왔다는 동, 또 뭐더라. 응? 그리고 이제 천장암에 또 그 저기가 또 그 광녀가 또 오죠. 그 저기 문둥이. 그리고 또 이가 뭐 수십 개나 수백 마리가 득식을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경화선사가 그 천장암에서 보임할 때 일어난 일이죠. 장부의 일대사 인연을 해결해서 그런 다음에 1881년 1년 반 걸렸죠. 그래서 6월에 어느 날 여름날 33세야 이제 됐으니까 31세에 대도를 성취하시고 이제 33세가 되셨어요. 나이에 장문의 슬픈 오도가를 읊고 전등연원을 밝혔어요. 경원은 꺼져가던 한국 불교 법맥의 불씨를 다시 이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경어의 오도가 탄생이죠. 이거 천장암에서의 한국 불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천장암에서 경원은 오도가를 저 그 기쁨을 도래했는데 말은 기쁘지만 슬픈 오도가예요. 그 오도가는 사실은 나오네 바로. 슬픈 사연에 슬픈 사연에 곡조를 안고 있는 오도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경원은 오도가의 대미를 뭘로 장식하고 있어요? 희망이 넘치는 태평가라고 이름을 바꿔서 거기다가 오도가를 오도송을 남기고 요거는 오도가라고 하죠. 태평가를 장식의 여백을 내린다. 태평가를 부르는 오도가의 슬픈 사연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태평가라는 오도송이에요. 송. 오도가를 길게 써놓다 보니까 580자라 너무 길어. 그래서 노래로 간단히 4줄을 남기게 되지요. 이게 그게 뭐예요? 홀문이나 무비공이여. 홀문이나 무비.
동각삼천 시아가라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 야인무사 태평가로다. 이렇게 간단하게 7원 절구를 써놓고 계시는데 홀문 인어 무비공 홀연히 들었다. 인어는 뭐예요? 인어 어떤 사람의 말. 이 인은 아무나를 대중을 말하는 거라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의 말을 홀연히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무비공 스님 곱빗들어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라고는 의무비공처를 원교삼위로부터 들어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교삼위예요. 원교삼위. 동원스님 이렇게 문득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누구로부터 듣고 돈각 단박에 깨달았어요. 뭐가? 삼천대천세계가 이것이 바로 이것이는 이시가 이시예요. 나의 집임을 깨달았다며.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다 이런 얘기죠. 단박에 깨달았어요. 뭐를 듣고? 홀문인어 무비공을 듣고 내가 동각삼천 시아가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6월 연암산 아랫길에 그때가 6월이었어요. 이거를 이 징계 6월이에요. 6월 달에 오도가를 공포하죠. 연암산은 이게 제비연자야. 제비바위. 경호선사가 맨날 하남을 아니 망공을 데리고 어린 망공을 데리고 손잡고 간 곳이 연암산 제비바위예요. 연암산 하 아랫길에서 연암산에서 쭉 내려다보면 아래에 길이 쭉 있는데 거기에 그 논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멀리에는 서해 바다가 보이죠. 제비바위에서 바라보면 다 보여요. 6월 연암산 아랫길에서 야인은 뭐야? 들사람. 경호선사 자신을 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들사람이 된 거예요. 무사인이 된. 야인이 무사인이 돼가지고 태평가를 부르노라 이런 말이죠. 야인도 경어고 무사인도 경어고 태평가를 부르는 자도 경어죠. 야인이 돼서 야인이 무사인이 돼가지고 태평가를 부르더라 이런 얘기죠.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르네. (1881년 6월) 개오시를 읊고 6월달에 경호선사가 개오시를 대중에 어디서? 그 천장암 인법당에서 대중에게 공포를 해요. 그리고 나의 전등 연원을 다 밝혀요. 나는 용암 해원으로부터 있는다라고 다 밝히고 이후 1886년 병술년에나 그의 나이 38세 되던 해에 경호는 그러니까 1886년이니까 1881년에 오도가를 발표하고 5년 동안 천장암에서 머물어요. 그리고 그해 5월에 내려가요. 뭐를 하고? 겁의가를 부르고 내려가셔요. 이후 1886년 5년간의 보임 과정을 다 마치고 보임이 아니고 5년간은 거기서 사세요. 그냥 병술년 그의 나이 38세 되던 해 경호는 이제 하산해요. 진승은 하산한다고 하잖아요. 하산해서 천장암을 하산한 뒤로 이제 천장암에만 머물지 않아요. 전국을 다 유람하는데 그 전국 중에서 주로 호서지방이죠. 6년 동안의 보임을 마치고 옷과 탈바가지, 주장자 등을 모두 태운 뒤에 무에 행에 나섰다 이런 얘기요. 내가 보니까 이 옷을 태운 거는 교사가 찌들찌들한 옷을 몇 년을 입었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리고 탈바가지는 뒤집어 쓰고 있었죠. 번뇌말을 쫓는 거라 해서 이 탈바가지가 그 탈바가지예요. 이게. 그 다음에 주장자 등을 다 태워버렸어. 근데 제가 태운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 이미 경호선사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누구라도 이 피부병이 옮을까봐 그 스스로가 그걸 다 태우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여튼 무해행에 나섰고 천장암에 머물지 않았어요. 천장암을 중심으로 20년을 걸쳐서 주로 호서 일대를 돌아다녀요. 천장암은 가끔씩만 들리고 동학사, 천장암, 서산부석사 등의 40여 군데의 도장을 추적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죠. 개심사, 무슨 뭐 문수사, 청양 장곡사, 부여불양사, 논산, 관촉사, 5만 곳을 다 돌아다녀 하면서 법자에 올라 선풍을 전하려는데 말은 법자에 올랐다 그러지만 공식적으로 막 내가 막 개당설법을 하고 막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이처럼 경호는 1881년
홍주 천장함에서 용암의 법을 이은 후 1800 선정함과 서산 개심사, 부석사 등에서 선풍 정적을 위해 부단히 활동했고 대중으로 부대를 옮긴 경원 깨달음을 근본 종지로 하는 선불교의 요체는 철저한 참선 수행임을 대중에게 지도하였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뭐니 해도 영어선의 요체가 중도불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중도불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참선 수행을 해야 돼요. 참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참선 수행에는 또 필수 요건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화두. 화두가 없는 참선 수행은 죽은 수행이에요. 사선이에요, 사선. 이러한 수많은 사찰은 경어의 중생 제도의 무대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황정수는 아까 말했죠, 태진 스님. 그의 논문에서 경어와 만공선사는 한결같이 당시 당처에서의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곳에서 바로 마땅히 그곳에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철두철미한 참고정신을 선불교의 요체로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경어만공의 선사상 연구거든요. 이 스님이 제목이 경어 스님의 선사상 연구가 아니라 경어만공의 선사상 연구라고 제목이, 논문 제목이 그래요. 그리고 명리를 버리고 산속에 은거한 수행한 고려의 보조국사 진을로부터 조선의 청허 휴정과 그리고 그러한 전통을 이은 경어와 만공으로 이어지는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가 바로 이들의 철벽을 꿰뚫는 참고정신과 깨달음을 향한 선실적이고 강건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얘기죠. 제대로 잘 짚었어요. 경어선사가 보조국사 진울, 그 다음에 청허 휴정, 그 다음에 이 경어성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것을 법맥을 잇고 있죠. 근데 사실은 경어선사의 법맥에는 보조국사 진울은 들어가지 않아요. 보조국사 진울은 다른 법맥의 한 갈래예요. 이처럼 보조국사 진울과 청허 휴정을 거쳐 경어와 만공으로 이어지는 한국 선불교의 깨달음을 향한 투철한 참고정신은 오늘날 한국 불교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한국 선불교의 세계화를 꿈꾸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좀 세계화를 꿈꾸는 자양분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몇 년이 지나가지고 상당히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남방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맨 윗바사나를 하면서 뭐셨지? 명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명상과 화두 참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명상이야 아무나 그냥 불멍 때려도 명상이고 물멍 때려도 명상이고, 명상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이 화두 참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그 명상 가지고는 절대로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서로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이 선불교의 세계화가 좀 암담해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2장 경어의 오도가, 자, 2장의 경어의 오도가는 이제 오도가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 지군의 려사미고 마사도래. 스승 계어를 만나러 떠난 경어는 애석하게도 서울 땅을 아예 밟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어요. 만경뜰에서. 그래서 때문에 웅계사를 떠나오면서 헤어진 스승 계어와 제자 경어의 감격적인 해우 장면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기록에도 경어선사가 계어대사와 만났다는 기록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못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 안타까운 사건은 훗날 운명처럼 경어가 대도를 성취하고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새로운 선불교의 역사장을 여는 그 서막을 장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계어대사의 업적은 대단하다고 보지요. 왜냐하면 경어선사가 계어를 만나러 떠났다가 콜레라를 만나가지고 시체를 보고 이렇게 대오를 성취했기 때문에 계어대사의 그 업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배고파. 죽음을 맞이하고
주검을 맞이하고 비장한 결심과 절박한 심정으로 동학사에 돌아온 경호가 사교 입선을 위해 강원을 파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직 여사미기의 마사도래만 남았어요. 다른 건 다 없어버렸죠. 왜? 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스승이 아닙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강원을 파합니다. 해서 다 쫓겨나고 그 강원 문을 동학사 문을 걸어 잠궈요. 그리고 조실방에 틀어박죠. 경호집의 내용이다. 이에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되 내가 이 생애를 차라리 바보가 되어 지낼지언정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화엄경이 다해서 뭐란 말이냐. 화엄강백이면 뭐해? 시체 앞에 죽어서 죽도록 벌벌 떠는데. 조도. 여기 조도라고 하는 게 선지죠. 그지?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하는 말이 이 조도라고 하는 것은 선지를 말하는 거지만 조사의 뜰이라고 해서 조정이라고 그래요. 조정. 우리는 어디서 논의를 돼요? 조사의 뜰에서 논의를 돼요. 조정에서. 그죠? 조사의 뜰에서 항상 있어야 됩니다. 들고 있는 거는 화두. 깨치면 이입사행. 깨치지 않아도 이입사행. 이입사행을 들고 조정의 뜰에서 거닐면 되겠어요. 를 닦아서 삼계를 벗어나리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발언한 끝에 평소에 읽었던 공안을 회고하여 보았더니 중략 낙의 일이 가지 아니하였는데 말의 일이 당도하였다. 려사 마사 려사 미거 마사 도래 는 화두의 아르마리를 내지 못함이 마치 은산 철벽에 딱 부딪힌 것 같음이라 곧 이 무슨 도리인가 하고 의심을 갖기 시작했죠. 의심이 되어 동학사에 돌아와 드디어 대중을 들어 말하기를 그대들은 인연 따라 좋은 데로 가거라.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으니 너와 나와 서로 잊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경호는 비장한 선언을 하고 대중들에게 말하는데 동학사군을 걸어잠궜더라 이란 말이죠. 출타를 하였다가 돌아온 스승만화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동학사 강원이 폐쇄되었음을 알고 경호를 심히 꾸짖는다. 그러나 경호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실문을 걷게 걸어잠근다. 그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김태읍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대사는 동학사에 들어온 뒤에는 여러 학인들을 모아놓고 말하되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각각 연을 따라서 다른 강당으로 가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에다. 김태읍의 인강경에 써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서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깊이 느낀 바가 있어서 나의 심원을 밝히기 전에는 심원, 마음자리죠. 마음자리의 근본을 밝히기 전에는 다시 강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각각 해산하여 주시교. 그간에 대해 스스로 깨친 바도 없으면서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추적된 것이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경호선사의 솔직한 말이겠죠. 이로부터 경호는 문을 걸어 닫고 단정히 앉아 오로지 밤을 새워 정진하였는데 졸음이 방해됨으로써 하여 날카로운 송곳으로 살가죽을 찌르고 칼을 갈아서 턱에 바짝 대고 정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송곳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송곳 놓고 밑에는 막대기를 대고 이런 엄청난 수행을 하죠. 그리하여 훗날 경호의 턱에는 송곳 자국과 칼에 스친 여러 자국의 흉터가 굉장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김태읍의 인강 경호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대사는 이와 같이 말을 한 뒤에 조실방에 들어가서 묵석과 같이 상이하게 전심단좌하고 오로지 성공부를 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서 잠이 오게 되면 송곳을 옆에 놓았다가 덥적다리를 찔러서 잠을 쫓기도 하고 또는 칼을 시퍼렇게 갈아서 목에 향하여 겨누고 앉아서 공부하기를 시작하여 이와 같이 석 달 동안을 한결같이 해서 순일부잡하게 공부를 계속하였다. 딱 석 달 만에 깨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순일부잡이죠. 오직 한 생각으로 잡생각이 없이 계속 석 달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경호는 조실방에 앉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만년의 은산철벽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은산철벽이라는 말 중요하죠. 우리 수행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몇 마디 말이 있어요. 은산철벽, 그죠? 은산철벽이 돼야 돼요. 화두를 지어갔다. 수마가 덮쳐오면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송곳으로 가랑이 사이를 찌르고 허벅지 자신의 머리를 확 치어박으며 오직 려삼이고 마사들의 화두타파를 목전에 두고 중요한 말 또 나오죠. 위범망구
법을 구하기 위하여 이 구자는 시체 구자죠. 몸 구자, 몸 구자. 내 몸을 잇는다 이런 말이에요.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내 몸을 잇는다. 내 몸이 있다는 걸 생각나면 안 돼요. 내 몸이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건 어떻게 알을까요? 조금 있다 보면 화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몸이 사라지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을까요? 어떻게 알을까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허공과 시공간을 다 잊고 관찰자가 돼서 화두를 살피는 그 무엇인가만 깜빡깜빡하고 있어. 그 하나만 살아있어요. 다른 건 다 사라져요. 그래서 화두차파를 목전에 두고 이번만구에 각오로 몸을 잊어야 돼요. 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몸을 잊어야 돼. 이게 초자지만 초입이지만 다지요. 기본이라. 그래서 내 몸을 왜 인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몸을 잊어버려야 돼. 망구해야 돼요. 그래서 각오로 스스로 욕심을 때리고 하여 조롱과 철저히 맞섰다. 이 두 번째 우무비공처의 소식이 와요. 첫 번째는 저3위가 마사도라였나요? 그러네요. 첫 번째는 영혼지근의 르삼이가 마사도라. 두 번째는 우무비공처의 소식. 왜? 르삼이가 마사도라를 들고 화두를 들고 참선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어디서 깨쳐요? 딱 기연이 일어나는 것은 우무비공처에서 깨치죠. 원규삼이가 전해주는 홀문인어부비공가 있죠. 누군가가 문득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동각삼천 시야가 그랬죠. 내가 문득 깨달았는데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이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두 번째, 굽업승 경어가 이렇게 순조롭게 용맹정진으로 찰나찰나 죽음과 대면하며 순일하게 화두가 무르익어 갈무려. 우리가 한번 이거 도전해보고 싶지 않아요? 도전해봐야 돼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젊은 날에 도전을 해봤어야 되는데, 젊은 날은 놓쳤지만 늙은 날도 나쁘지 않다. 왜? 모든 생각을 다 잊고 젊은 날에는 책임져야 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주 그냥 용감무쌍해지더라고요. 나만 챙기면 돼. 내가 태도를 성취하면 돼. 그랬는데 늙을 나이에는 늙었는데 자식들 다 켜놓고 못 켜놓고 나니까 이제 지금도 책임질 게 없잖아요.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좀 몸이 노쇠해지고 정신력이 하지만 아직도 정신력이 쌩쌩한 자라면 요거 꼭 도전해야 돼요. 도전! 요즘에 도전 잘 하더만. 그래서 이렇게 찰나찰나 죽음과 대면하면서 순일하게 화두가 무르익어 갈무렵되 경어의 일대사는 그 정점으로 치닫게 되는데 100일 그 정점을 치닫게 되는 결정적인 중대한 사건과 맞닥뜨린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내가 죽음과 맞닥뜨릴 수 있는 손바닥만한 방이라도 하나 있다면 대박이죠. 그게 없다면 시민선방이라도 가든지 뭐 어쨌든 자부동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모든 건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주변의 환경에 내가 끄달릴 정도로 모든 상황이 안 좋다.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정점을 향해 치닫는 결정적인 중대한 사건과 맞닥뜨린다.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는 아주 편안한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역시 운명처럼 다가왔다.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실감나는 묘사 부분을 한번 보면은 그래서 상자되는 원규를 보고 이번에 내가 너희 집을 들렸더니 여기선 뭐냐면 이 상자되는 원규니까 이게 그 항명도일이 얘기해요. 항명도일이의 제자가 원규삼이죠. 원규삼이를 이 원규삼이의 아버지가 깨쳤다고 소문이 났죠. 이처사라고 이원규예요. 이름이 이원규고 이처사인데 이 항명도일이가 그때 당시로 그를 막 원주라는 소임을 맡고 있어가지고 장보로 내려가다가 계룡장터로 장보로 내려가다가 그 동학사 마을에 그
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원규삼의 아버지가 이처사. 가다가 만나요. 새끼줄을 막 침을 퇴퇴 뱉으면서 꿰고 있는 이처사를 만나죠. 이번에 내가 너의 집을 들렸는데 너의 부친이 나를 보고 중노로 잘못하면 소가 되는 이체를 아느냐 라고 하기에 내가 알 수 없다고 소가 되면 되는 것이라고 어쩔 수 없이 소가 되면 할 수 없다라고 하였더니 대답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소는 되어도 곱비 뚫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 뚫을 곳이 없는 이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소가 되기는 될 값이라도 곱비를 뻥 뚫어서 묶어놓을 콧돌에 뚫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중노로 살은 지가 수십 년이 되어야 돼. 이런 소리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구나. 얘 너 이게 뭔 소리를 하냐. 네 예비가 하는 말. 이런 말이죠. 네 예비가 하는 말. 이게 뭔 소리냐. 소가 되어도 곱비 뚫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라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경전 같은 데 있냐? 있거든 좀 알아봐다고. 글쎄 올시다 그건 무슨 말이 경전이야 있으려고요. 그것은 선악의 문답이니까 선문답이라는 걸 알았죠. 이두가 원규삼이가 경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조실 스님이 경허죠. 강도 설패하고 지금 조실방에서 침식을 전폐하면서 참선 공부만 지독히 하고 계시니까 그 말을 가서 물어보시면 알 듯합니다. 그럼 네가 가서 물어봐다고 이렇게 된 내용이 이 김태읍의 인간경어에 실려 있어요. 화상은 이렇게 말을 하고 반가이 여기며 원규에게 물어봐달라고 청하였다. 여기서 화상은 누구예요? 항명도일이에요. 나중에 항명도일은 또 해인사 주지도 되고 동은 이가 말한 지금 이거 원규삼이도 또 해인사 주지도 돼요. 원규는 그 길로 곧 일어나서 경어대사를 찾아갔다. 그래서 인사를 한 뒤에 자기 은사가 자기 부친인 이처사의 집을 갔더니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에 의심이 나서 왔다 갔다 하며 스님이 물어달라고 하니 조실 스님 손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요? 라고 묻는 순간에 천지가 열렸죠. 천지가 개벽이에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 저 원교삼이로 원교삼이의 부친인 이처사, 그리고 원교삼이의 스승 항명도일이, 그리고 전달자 삼이 원교삼이 이렇게 스승의 대오에 경어의 대오에 어느 누구 빠뜨릴 수 없는 숨은 공력자로 조력자들이에요. 조력자들로서 이들이 없는 경어는 없었다고 보아지는 부분이다. 일찍이 동학사에서 원교삼이와 이처사 그리고 항명도일이 3인방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경어의 대오를 돕고 있어요. 당시 경어의 시봉을 듣는 삼이 원교의 부친이 이처사였고 항명은 원교의 스승이었으며 참으로 기원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때 경어 나이 31세 되는 1879년 11월 15일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이 세 명이 조력자로서 나타나가지고 경어선사의 대오를 돕고 있어요. 경어의 사형이었던 항명도일은 3살 많아요. 경어선사보다 3살 많아요. 항명도일이가. 훗날까지 경어와 인연이 계속되죠. 원규도 훗날 동은이라는 법명으로 계심사 주주로 있으면서 또 경어를 시봉하고 경화 1호에도 등장하는 기원이 있죠. 1899년 경어는 범어사에서 1년간 머물다가 해인사로 자리를 옮긴 후 해인사에는 그때 20년 전에 동학사에서 함께 지낸 항명도일이가 이미 주지로 와 있어요. 그때의 변서로는 12세의 3위로 항명을 시봉하고 있었고 항명도일은 해인사에서 시봉을 드는 어린 변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스님이 좀해서 만나기 어려운 스님이다. 깨달은 스님이니까 너 법문을 좀 받아두거라 라고 하여 그때 받아둔 것이 오늘날에 예성되는 그 유명한 참선국이 되겠습니까? 12세 변설에게 써졌죠. 이 장면을 하나무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열어봐. 괜찮아. 중략. 이처사의 말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야기가 콧구멍 없다는 대목에 이르자마자 화상의 안목이 번쩍 뜨이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 콧구멍 없다는 대목에 안목이 열린다 이런 얘기야. 우무비공천은
경어의 깨달음의 경지를 내몰게 한 기막힌 기연의 계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우무비 공처의 한순간의 정적은 결국 불조로부터 이어온 한국 불교 전통 관화선의 법맥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도화선으로 타오르게 되었다. 이 고불미생전, 고불미생전은 뭐죠? 옛 부처 이전에 부처 있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가 고불미생전이라고 하죠. 이 소식을 지음자 하남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고불미생전의 소식이죠.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고불미생전이라고 그래요. 고불미생전 이목구죠.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에 고불이 태어나기 전에 소식이 찡하고 이 방한함 스님이 쓰신 경어집에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이에 고불이 태어나기 전에 소식이 찡하게 울리면서 환하게 드러나 공간이 무너지고 인식 주관과 객관적 사물의 대리 관계까지 다 해소되어 버렸으니 이로써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경지에 도달하여 수많은 가르침과 한없는 깊은 뜻이 당장에 석연하게 풀리게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경어 31세대는 고종 16년 김여년 1879년 겨울 10월 11월 보름이었다라고 지금 써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요거는 지금 이게 방한함 스님이 쓴 거라고? 잘 맞는 이야기인데 31세 1879년. 여기까지 하고 뒤에는 제가 쓴 거구만. 그래서 경어는 드디어 깨친 각자가 되었다. 기연이 열리는 그 순간 모든 허물의 껍질거를 벗어던지고 왼발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세조는 새벽불을 보고, 영호는 복사꽃을 보고, 향엄은 우리가 이제 깨침의 그 경지가 다 다르죠. 우리 석가세조는 떠오르는 잔월효성을 보고 새벽불을 보고 12월 8일 날 성도를 하시게 되고, 영훈 지근은 복사꽃을 보고 성도를 하고, 향엄 지하는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에서 듣고 깨우침을 얻게 되죠. 그리고 청허휴정은 낮다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낮에 닭이 그냥 꼬꼬대를 그냥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대오를 하게 되고, 이렇게 경어는 우무비 공처의 소식을 듣고 깨침을 얻게 됐다, 이런 이 기연의 순간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깨치는 순간은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러는데,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세수하다가 코 만질 때 깨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생각 속에 있다가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게 그 기연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수할 때 코 만질 때가 깨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쉽게 깨침의 자리가 오는데, 그것은 조건이 붙죠. 항상 화두를 잡고 참고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지근이 복사꽃을 찾아가면서 봄을 찾아 헤매다가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고, 향엄 격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청소하다가 기왓장 쓰레기 버리는 쇠 대나무가 붙이는 소리에 깨치고, 청어 휴정도 그 과거를 몇 번 떨어져 5번이니까 떨어지잖아요. 돌아다니다가 다구는 소리에 깨치고, 경어선사는 오미비공처에 깨치고, 100일 동안 화두 참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끊임없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들고 있다가 깨치는 거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요거까지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삼이거 마사들의 소식과 우무비공처의 소식은 과연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일까? 여기서 경어가 깨진 참소식은 왜 경어를 춤추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중도실상의 당체인 본래면목이라고 본다. 여기서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뇌삼이거 마사도래는 여기에 지금 중도가 성립되어 있나요? 여러 번 말해서 하기 싫지만 려사와 마사가 있고 오지 않았다와 도달했다 하잖아요. 왔다.
거, 레.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고, 우호무비공토도 마찬가지야. 곱빗들을 콧구멍이 없는 소. 소가 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곱빗들을 콧구멍이 없는 소가 있을까? 이 없다라는 거에 지금 이 중도가 성립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다 말해줄 수는 없지. 곱빗들을 콧구멍이 없다는 것에서 경사가 깨쳤거든요. 그러면 결국 6조 해능의 36대법이 따로 와야 돼요. 왜? 여기 무, 여기 거, 래.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연성이 있지요. 네, 그래서 경어에 깨친 참소식은 왜 경어를 춤추게 했을까? 오 마이 갓드. 여기서 춤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서 헤매던 중도의 소식이 여기에 들어있더라 이런 말이야. 곱빗들을 콧구멍이 없는 소는 솔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 출생실생의 본래 면목 자리가 여기에서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이 이거죠. 그렇게 찾고 헤맸는데 안 되다가 여기서 깨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후.